인도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의 2025년 새로운 미래 예언. 오늘은 인도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의 2025년 새로운 미래 예언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물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저 심심풀이 땅콩으로 생각하시길 바란다. 예언이란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거나 맹신한다면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을 테니 가볍게 넘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시작하겠다. 아비냐 아난드는 젊은 천문학자로 그동안 여러 중요한 글로벌 사건을 예측해온 인물로 유명하다. 그의 예언은 베다 천문학과 역사적 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아비냐 아난드는 누구인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인도에서 태어난 아비냐 아난드는 불과 14세의 나이에 코로나19 팬데믹을 예측하여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예언을 통해 자신의 명성을 쌓아왔다. 그의 예언은 주로 천체의 움직임과 역사적 사건들을 결합하여 이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아비냐 아난드는 7살 때부터 사원을 방문하며 산스크리트어와 같은 고대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10살 때부터는 천문학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수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에 부딪혔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곧 탁월한 학업 성과를 보이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은 그의 예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그의 천문학적 지식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과거와 현재의 천문학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여한다. 그의 교육 배경은 매우 독특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인 학교 교육 외에도 다양한 고대 문헌을 연구하고 천문학뿐만 아니라 지리, 역사, 인류학 등 여러 분야를 통합하여 연구했다고 한다. 그 어린 나이에 이토록 방대한 분량의 전문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 자체가 천재가 아니고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어쨌거나 아비냐 아난드는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그의 예언이 단순한 천문학적 지식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게 해줬을 것이 틀림없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러한 배경 지식을 통합해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연결하고 이해를 예측하는 데 있어 독특한 관점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2025년에 대한 아비냐 아난드의 주요 예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의 예언은 천체의 움직임과 역사적 패턴에 기초하여 2025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중요한 사건들을 예측하고 있다. 먼저 아비냐 아난드는 2025년에 세계대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언했다. 그는 특정 천체의 정렬이 있었을 때 과거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음을 짚어가며 그대 천체의 정렬이 비슷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와 유사한 패턴으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갈등으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예언가들의 예언으로 미루어 볼 때 아비냐 아난드가 말하는 세계전쟁의 시기는 2025년으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로 보아 아직은 시기상조 같은 느낌도 있으나 정말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이 맞는다면 이는 분명 커다란 지구적 재난이기에 두려움이 앞서게 된다. 일단 세계대전에 관한 예언은 단순히 전쟁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경제와 사회적 구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뿐 아니라 에너지 자원과 식량, 안보 및 국제무역 등의 분야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언을 했을 것이다. 그저 느껴지는 대로 입 밖으로 내뱉는 예언은 결코 아닐 것이라는 말이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세계적 파장을 고려했는 테고 그만큼 확신이 있었기에 2025년 세계대전이 발발한다고 예언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예언을 그저 어린아이 콧방귀쯤으로 마냥 여기기에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그는 특정 천체의 움직임이 과거 세계대전 시기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천문학적 패턴이 반복될 경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는 천문학적 패턴의 전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비냐 아난드는 특정 행성이 특정 위치에 있을 때 지구상의 에너지 흐름이 변화하여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이는 과거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패턴을 통해 미래의 갈등 발생 가능성을 예측했다. 이것은 그와 비슷한 행성의 정렬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것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전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받아들이고 싶다. 어쨌거나 그는 2025년에 대규모 학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언했다. 이는 인류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그가 예언한 여러 사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예언일 것이다. 대량 학살 예언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학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갈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탄압을 포함한 복합적인 재난인 것이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와 지역을 예언하며 국제사회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또한 아비냐 아난드는 남중국해에서 중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예측했다. 이는 지역 및 국제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 세계의 커다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남중국해는 이미 여러 국가 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긴장이 높은 지역이다.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영향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남중국해 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세계 주요 항로 중 하나로 글로벌 무역의 중요한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풍부한 자원과 전략적 위치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러한 국제적 이해관계와 천문학적 패턴을 종합하여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언했다. 그는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이 경제적,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군사적 충돌 외에도 경제적, 제재인, 무역, 경로 차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이 지역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다. 그는 더불어 2025년에 해저 지진 등 심각한 환경재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예측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지진 활동이 결합되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우리는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재해의 예언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진과 해일 등 복합적인 환경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아비냐 아난드는 특정 천문학적 현상이 이러한 환경재해와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특정 행성의 정렬이 과거의 대규모 지진과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만큼 유사한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예언은 우리가 환경재해에 대비한 데 중요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환경재해는 단순히 자연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산업활동과 소비 습관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은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준다. 그는 과거의 천문학적 현상과 현재의 정렬을 비교하여 미래를 예측해왔다. 특정 행성들의 정렬이 과거의 대규모 사건들과 일치하는 경우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아비냐 아난드는 베다 천문학의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예언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베다 천문학은 고대 인도의 문학으로 천체의 움직임과 인간의 삶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천문학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러한 고대 지식을 현대 천문학과 결합하여 과거와 현재의 천문학적 현상을 분석한다. 그는 특정 행성의 위치와 움직임이 과거의 대규모 사건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한다. 이런 방법은 전통적인 과학적 접근과는 조금 다르지만 오랜 역사와 반복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 아비냐 아난드는 또한 특정 행성이 특정 위치에 있을 때 지구상의 에너지 흐름이 변하여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신념은 베다 천문학의 원리와 일치하며 그는 이를 통해 과거와 미래의 사건을 연결한다. 그의 접근 방식은 고대와 현대의 지식을 융합하여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은 그 정확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비판도 받고 있기도 하다.
예언이 실제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으며 과학적 근거보다는 천문학적 신념에 기반한 예측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의 과거 예언 중 일부가 맞아떨어진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는 당시 천문학적 패턴을 분석하여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 사이에 세계적으로 큰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 예언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현실화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예언을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가 사용하는 예언 방법이 실제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름대로 제시했던 것이다. 또한 아비냐 아난드는 자연재해와 정치적 사건들도 예측한 바 있다. 그는 과거 몇몇 지진과 홍수, 정치적 불안정성을 정확히 예측하면서 그의 예언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입증했다. 이러한 예언의 적중 사례들은 그의 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이러한 예언들이 우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예언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반복성과 일관성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꾸준히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다 한두 개 맞았다고 하여 그의 예언이 갑자기 신뢰감이 쌓이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여튼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 방법은 주로 천문학적 패턴과 베다 학문에 기초하고 있지만 현대과학의 엄격한 검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천문학적 종렬이 과거 사건들과 일치한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미래에도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예언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믿음과 추측에 더 가깝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비판자들은 또한 그의 예언이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세계대전이나 대량 학살과 같은 예언은 정확한 시기와 장소를 명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예언이 맞았다고 주장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예언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가 말한 세계대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3차 대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금 큰 전쟁을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럼에도 아비냐 아난드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예언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가 제시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조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예언은 특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비냐 아난드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그의 환경재해에 대한 예언은 사람들이 대비를 더 철저히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정치적 갈등 예언은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그의 예언은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행동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환경보호와 같은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들고 개인과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영향은 그의 예언이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로 사회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예언이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할 수도 있다. 특히 대규모 전쟁이나 학살과 같은 예언은 사람들에게 큰 공포를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예언이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 예언을 신뢰한 사람들은 큰 실망과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맹신하여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전쟁 예언으로 인해 불필요한 공포를 느끼고 이에 대한 준비를 과도하게 하거나 반대로 환경재해에 대한 예언으로 인해 극단적인 생활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그의 예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평가해야 하는 이유다. 오늘 우리는 아비냐 아난드의 2025년 새로운 예언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의 예언은 천문학적 패턴과 베다 학문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의 예언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며 과학적 근거보다는 신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도 받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 예언은 그저 재미거리로 여기고 현실에 충실하자는 충고이자 부탁인 것이다. 오늘은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와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그의 예언이 맞을 수도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언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기를 바람해 본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드디어 풀린 마이산의 전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우리나라의 명산 중의 명산인 진안의 마이산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전라북도 진안군에는 특이한 모양의 산이 하나 있다. 바로 마이산이다. 거대한 암석으로 된 봉우리 두 개가 불쑥 솟아오른 모양이 마치 말의 귀를 닮아 한자인 말 마의 귀 이를 붙여 마이산이라 불리는 한국의 명산이다. 얼핏 보면 마야의 마추픽추가 연상될 만큼 독특한 형태의 이 마이산은 말 그대로 영험함을 지닌 아주 특별한 산이다. 자료를 구하다 아주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어 가볍게 소개하고 시작하겠다. 먼 옛날 죄를 짓고 하늘에서 쫓겨난 산신 부부 이야기다. 산신 부부는 인간 세상에서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며 오랜 시간 동안 속죄의 시간을 보내라는 벌을 받게 되는데 드디어 세월이 흐르고 천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때 남편은 사람들의 눈에 띄면 부정을 탈 수 있으니 한밤중에 하늘로 가자 했는데 아내는 한밤중은 너무 무섭다며 푹 자고 이른 새벽에 올라가자고 한다. 남편은 이를 그르칠까 걱정이 되었지만 결국은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튿날 새벽 산신 부부는 마침내 승천을 시도했고 산은 하늘을 향해 쑥쑥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아랫마을에 사는 한 안악이 치성을 드리기 위한 정한수를 뜨려고 우물을 찾았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비명을 질러댔다. 이 소리에 부정을 탄 산신 부부는 그 자리에서 굳어 암수마이봉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지금의 암마이봉은 고개를 떨군 채 후회하는 듯한 형상을 취하고 있다는데 이는 보는 각도에 따라 모습이 천차만별이고 또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석은 제각각으로 할 수 있다. 이처럼 범상치 않은 마이산의 모양만큼 더욱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더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가 바로 마이산 탑사이다. 마이산 남쪽 사면에 있는 사찰에는 무려 80여 개의 돌탑이 세워져 있어 탑사라고 불린다고 한다. 원래는 100여 개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호기심 때문에 20여 개의 돌탑은 사라지고 없다고 한다. 어쨌거나 다행히 아직은 견고하게 남겨져 있는 80여 개의 돌탑이 있는 마이산은 견고하게 세워진 돌탑들의 풍경이 압도적으로 경이로워 2020년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 마이산에 있는 탑사는 가장 큰 미스터리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곳에 있는 돌탑들이 약 100년 전 세워진 후 현재까지 쓰러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돌탑을 단 한 사람이 세웠다고 알려져 있다. 그것도 30년 동안 100여 개의 돌탑을 세웠다고 해서 미스터리함을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처럼 많은 돌탑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돌탑은 어떻게 100여 년이 넘도록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일까?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이산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것이기에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이산의 미스테리함에 빠져보도록 하자. 이가병 처사. 그는 누구인가? 마이산 돌탑에 대한 미스터리는 바로 이가병 처사라는 분으로부터 시작된다. 조선시대 말기였던 1860년대 효령대군의 16대 손으로 태어난 이가병 처사는 수련을 위해 25살의 나이에 마이산에 입사를 했다. 당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동학의 지도자 전봉준이 처형되는 등 시대적으로 매우 뒤숭숭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토록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움을 탄식하던 이가병 처사는 백성을 구하겠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마이산에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돌탑을 쌓기 시작했다. 이가병 처사는 낮에는 직접 돌을 나르고 밤에는 기도를 올리며 탑을 쌓았는데 무려 30여 년간 100여 개의 돌탑을 쌓았다고 한다. 물론 안타깝게도 현재는 사람들로 인해 일부가 무너져 80여 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80여 개의 돌탑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되었다. 인위적으로 홈을 퍼서 끼워 넣거나 따로 접착제를 바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 미스테리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10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처음 쌓은 것처럼 견고한 그 자체로 온전히 보존되고 있기 때문일까? 마이산의 돌탑은 봐도 신기할 뿐이다.
더 신기한 점은 탑사가 위치한 마이산 골짜기는 다른 곳에 비해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돌탑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심지어 나무가 뽑힐 정도로 강한 태풍이 불 때조차도 돌탑은 마치 바람을 즐기는 것처럼 이리저리 춤을 추듯 흔들리기만 할 뿐 지금까지도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왜 하필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곳에 돌탑을 쌓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바람이 제일 약하거나 거의 불지 않는 평평하고 안전한 장소를 선택했을 테니 말이다. 물론 이 역시 이가병초사의 돌탑이 신비한 이유가 되기도 할 테니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대단한 분이셨구나라고 감탄만 하게 된다. 이어서 돌탑에 대한 미스테리를 좀 더 파헤쳐 보겠다. 바로 돌탑들의 거대한 크기가 또 하나의 미스테리이다. 일자형과 원뿔형의 돌탑들은 높이와 크기가 다양한데 1m에서 2m 정도의 작은 것부터 높이가 15m와 둘레 길이만 20m에 달하는 거대한 돌탑도 즐비해 있다. 이는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쌓을 수 없는 크기인 탓에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가병초사에 대한 미스터리한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바로 이가병초사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더라, 염력을 사용했다더라 같은 소문이었다. 지금이야 온갖 기계들의 힘을 빌어 쉽게 돌을 쌓아 올릴 수 있지만 100여 년 전인 당시의 기술로는 혼자서 그 무거운 돌들을 높이 쌓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니 그런 소문이 돌만도하다. 장정 수십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들어서 옮길 만큼의 커다란 돌덩어리를, 그것도 혼자서 번쩍 들어서 쌓았다고 생각해보라. 누가 그것을 사람이 쌓았다고 믿겠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수수께끼로 감추어져 있던 돌탑 조성법이 밝혀졌다고 하여 소개하겠다. 이가병초사의 손자 이왕선 씨는 이가병초사가 원추형 탑을 쌓을 때 경사가 완만한 부분은 바위에 돌출부를 디디며 올라가 쌓았고, 경사가 급해지면 우물 정자형의 디딤대를 둘러 엮은 뒤 그것을 딛고 작업했다고 한다. 그러다 돌탑 쌓기가 마치면 맨 위에 디딤대부터 차례로 철거해 내려왔다는 목격담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가병초사가 수많은 돌들을 어디에서 공수해 왔는지, 또 장비가 없던 그 시절의 무거운 돌들을 어떻게 옮겼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마이산 탑사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이산의 두 번째 미스테리는 바로 역고드름이다. 겨울이 되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고드름이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드름 하면 처마 밑으로 길게 늘어진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마이산 고드름의 모습은 위에서 아래로 자라나는 것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 자라나는 역고드름이기 때문에 마이산에 대한 미스테리에 반드시 함께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다고 한다. 역고드름은 1928년 원불교회보에 마이산에서 청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리면 물이 거꾸로 올라와서 얼음이 돼 불체로 화한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신비롭게 여겨졌다고 한다. 고드름이 거꾸로 자라는 모습은 마이산 외에도 몇몇 동굴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쌓여 생기는 현상으로 마이산 역고드름의 생성 원인과는 다르다. 그릇에 담긴 물이 말 그대로 하늘로 솟아올라 고드름을 만든 것이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느 마법사가 마법을 걸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쨌거나 신비로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인데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증명이라는 부분이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을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미스테리하고 신비로운 것은 사실일 것이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역고드름의 생성 원리가 물을 담아 놓은 그릇에 바닥부터 물이 얼기 시작한 후 부피가 팽창하면서 역고드름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 얼음이 얼면서 숨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통해 팽창한 물이 뚫고 올라와 위로 솟아 역고드름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도 자연 상태에서 보기 어려운 광경이기도 하다. 역고드름이 생성되려면 풍향, 풍속, 기온, 기압, 심지어 수질까지 포함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하필이면 마이산, 그것도 바람이 많이 부는 이곳에서만 유독 역고드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모든 조건이 마이산 탑사에서는 충족돼 엿고드름을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이처럼 흔치 않은 광경들 탓에 CNN이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한 곳으로 마이산을 꼽으며 돌탑과 함께 엿고드름을 미스터리 대상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나 싶다. 엿고드름의 생성 원인은 과학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해도 어떻게 30cm 이상 거꾸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고 한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 하늘 위로 솟은 마이산. 엿고드름은 돌탑과 어우러져 신비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소중한 유물이기도 하다. 엿고드름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매년 겨울 관광객들이 마이산을 찾는 이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말의 귀 모양처럼 생긴 독특한 모양만큼이나 신비로운 비밀을 품고 있는 마이산은 탄생부터가 신비로운 산이기도 하다. 아주 오래전, 지금의 마이산 위치인 진안 분지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이때 호수 아래 쌓여있던 퇴적층이 솟아올라 지금의 말의 귀를 닮은 쌍봉 바위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이산 정상 부근에서 민물고기와 조개류의 화석이 발견되면서 오래전 마이산이 호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 마이산의 남쪽에서 보면 마치 폭격을 맞거나 무언가 파먹은 것처럼 움푹 파인 자국들이 군데군데 보이는데 이는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겪으며 자갈이 빠져나가 생긴 타포니 지형으로 이런 지형은 마이산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마이산이 지질학적,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은 특이한 지형과 써지지 않는 돌탑, 그리고 신기한 자연 현상인 엿고드름까지 오묘하면서도 신비로운 마이산의 미스터리를 소개해드렸다. 나름 열심히 만들었으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다. 오늘은 예언을 너무나 정확하게 했다는 이유로 마녀로 불리운 부르만 예언가 마더쉽톤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영국의 예언가로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출생 이전에 활동했던 마더쉽톤은 훗날 최고의 예언가로 이름을 날리게 될 노스트라다무스의 출생까지도 예언했다고 하여 커다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는데 그 당시 너무나도 정확한 그의 예언을 두고 기독교 색채가 강했던 영국에서는 그녀가 말하는 모든 예언들은 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그녀가 감히 신의 영역을 훔쳐보았다며 그것을 신성모독이라 하여 마녀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녀를 비난했다. 400년 전 무지와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던 종교인들에게 마녀라 낙인 찍히고 결국 그녀는 온 국민에게까지 비난을 받았다. 그랬던 그녀가 남겼다는 예언서가 현 시대에 와서 발견되었고 그 예언서가 발견되면서 세상은 발칵 뒤집혀졌다. 그 당시 마녀로 낙인 찍혀 그녀를 내몰았던 현재의 영국에서는 그녀의 예언서의 내용이 모두 들어맞자 그녀의 생가를 기념하는 관광지까지 조성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그녀의 예언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전 지구적으로 그녀에 대한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녀가 비밀로 남긴 예언서를 20가지만 짚어보기로 하자. 나는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자유다. 나는 올 것임을 알고 있다. 나는 이 예언지를 비밀로 만드노니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이 예언을 읽을 것이니 나의 예언들은 헛되이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미지의 대지에서 금이 나오는구나. 미국 대륙 발견. 그런데 여기에서 미지의 대지가 왜 미국일까 생각해보니 미국하면 금을 찾아 카우보이들이 활동하던 옛날 서부 영화가 생각나서 그나마 수긍이 갔다. 이것은 연도를 거쳐 철제 괴물이 나타나 떨림과 양피지, 언어와 잉크를 집어삼키면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빠지도다. 9세기 철제 인쇄기 등장. 그냥 그대로 읽어서는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에 맞는 답을 제시하니 아 그렇구나 하며 역시 수긍하게 된다. 세상이 뒤바뀌는구나. 농사를 짓는 모든 아들들의 손에 책이 쥐어질 지이니 가난한 자들은 이제 큰 지혜를 얻게 되도다. 책의 대량 배포로 인한 지식 대중화. 사내들이 후세에 가까워짐에 따라 잠들어 있는 세계의 산이 숨을 들이쉬며 얼음과 진흙, 죽음을 뿌리는구나. 대지가 흔들리고 마을과 마을을 삼키도다. 미지의 대지에서 기독교인과 기독교인들이 싸우는구나. 미국,
남북전쟁. 물에서는 쇠가 나무 배와 같이 둥둥 떠다니는구나. 철제선박 등장. 말이 없이도 마차가 움직일 것이다. 기차, 자동차의 등장. 하늘에서는 사람들이 하얀색과 검은색, 녹색을 타고 이동하는구나. 비행기의 등장. 1900년과 26년 집을 지으면 집과 막대기가 빛을 내는구나. 그때 광폭한 전쟁이 계획될 것이고 불과 칼이 대지를 써버릴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계획. 히틀러, 나이투쟁. 배가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수영하고 그림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일 때 새와 같은 사람들이 하늘을 샅샅이 뒤지며 세상의 절반이 피해 물들 것이다. 잠수함, 사진의 동영상화, 비행전투기 등장. 제1, 2차 세계대전 발발. 유유로 만들어진 집이 영국에 오는구나. 그러나 슬프도다. 슬프도다. 회교도 같이 잔인하고 악마 같은 집단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곳에서 불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서로를 죽여드는구나. 북쪽이 남쪽을 갈라놓을 때 사자의 입에서는 독수리가 이를 벌린 뒤 세금을 가져가는구나. 피가 저리고 잔인한 전쟁은 이 장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구나. 패망한 일본을 점령하는 미국. 6.25 전쟁. 울부짖는 괴물이에 사내가 타고 있구나. 그 괴물은 곡물을 집어삼키도다. 사람들이 말과 쟁기를 버리고 새처럼 떠나는구나. 트랙터의 등장과 사람들의 도시 이동.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하늘을 날아다니는구나. 눈 깜박임처럼 순간적으로 전화, 라디오, 인터넷의 등장. 사람들은 높은 언덕을 짐승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쉽게 오를 것이며 물밑에서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거다니며 잠을 자고 자유로이 말까지 하는구나. 케이블카, 잠수함, 수중터널, 미래의 수중도시. 경이로운 먼 훗날 여자들은 사내와 같은 복장을 하고 바지를 입을 것이며 머리카락을 자르기까지 하는구나. 그들은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가는 것처럼 움직이는구나. 현대의 여성들의 옷차림과 자전거 뒤에 타서 옆으로 이동하는 모습.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표지판이 생길 것이다. 사내들이 가장 악랄한 행동을 할 때 그들은 더 고운 인생들을 파멸시키며 그들의 부인들에게 한 것 같이 하는구나. 사람들은 탐욕에 빠지고 사내는 마치 잠든 것처럼 걷는구나. 현대 대형 전광판, 미디어 언론이 등장하여 각종 성범죄들이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질 때 왕은 거짓 약속들을 하며 말하기 위한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끔찍한 전쟁 계획을 세워 전에 보지 못한 것과 같은 것들이 보이는구나. 정치인들의 거짓말. 노란색의 사내는 막강한 힘을 얻는구나. 그들은 꿈으로부터. 그러나 이 막강한 폭군은 실패하나 그들의 행위에서 위험이 자라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역병으로 죽어나갈 것이고 그것을 막을 수 없노니 중국 대국화, 중국과의 협력, 미래의 역병.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들이 살아가니 산과 굴 속으로 도망가서 자연 속에 살아가라. 폭풍우가 맹위를 떨치며 바다가 포효하는구나. 언젠가 가브리엘이 바다와 해안에 서 있을 때 그때 그는 경이로운 나팔을 불것이며 오래된 세상은 죽고 새롭게 탄생할지니 불같은 용이 하늘을 가로지르는구나. 이 상황이 6번 일어나기 전에 이 대지는 죽을지니 이 예언의 6번째 선포자에 의해 인류 전체가 공포에 떨며 겁에 질릴 것이다. 용이 꼬리 핵미사일. 마지막 20번째는 무시무시한 핵전쟁으로 인해 지구가 멸망이기까지 가는 상황을 예언했다고 한다. 7일간의 낮과 밤 동안 사람들은 엄청난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바닷물이 사야보다 높게 솟구치고 해안가를 집어삼키기 위해 산들은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고 대지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헬은 맹렬히 돌진하여 대지를 집어삼키고 인류는 진흙탕에 빠져들게 되며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세상이 시간이 되면 하늘의 별들이 말을 해준다. 세계 3차 대전. 이어서 그녀가 꿈에서 보았던 생생한 세계의 종말에 관하여 좀 더 심층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때는 별들의 움직임이 하나둘씩 이상해진다. 별들이 지상 서쪽으로 쏟아지고 별들이 쏟아지는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다. 별들이 쏟아지고 나서 동쪽의 물이 범람하게 된다. 동쪽의 많은 것들이 잠기게 된다. 언제인지는 모른다. 다만 별들이 춤을 출 뿐 그들은 이빨을 드러내고 싸울 것이며 그리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흉측한 두려움이 음식을 비밀의 언덕에 숨긴다. 그들은 거짓이며 약탈자와 도둑, 간첩들을 죽인다. 인간은 홍수의 공포로부터 빠져 죽는다. 그리고 겁탈할 것이며 거짓의 피에 빠진다. 인류의 손에는 피가 흐를 것이니 쓰라린 대지로구나. 용의 꼬리가 없어졌을 때 인류는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을 상기하지 않고 웃는구나. 그리고 그 전에 살던 삶을 계속 살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구나. 인류는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게 이치일지니
그의 가면 속 미소, 그의 그릇된 위엄은 신들의 분노를 일으키니 그들은 용을 다시 보내고 하늘의 빛을 비추면 그의 꼬리는 갈라질 것이다. 대지가 찢기고 왕과 지배자, 노예들은 달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천천히 물의 지점을 따라 이동하나 사람들은 바다가 산과 해안으로 떠오르기 전에 갈증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대지가 갈라지고 새롭게 변화한다. 그대들은 이 예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그것은 실현될 것이다. 나의 예언이 신성모독이라 생각하는가? 너무나 정확했던 예언을 한다는 이유로 마녀로 내몰렸다는 마더쉽톤. 지금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세계적인 명성과 더불어 부귀영화까지도 누릴 수 있었을지도 모를 테지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안타까울 뿐이다. 오늘은 이렇게 안타까운 마녀 마더쉽톤에 대하여 영상을 소개하였다. 부족함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집트 기자지구에 있는 파라오 쿠푸의 대피라미드의 내부 공간 세 곳에 전자기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냈다. 러시아와 독일 공동 연구팀은 대피라미드의 파장이 200에서 600m인 전파 방해 입자를 조사해 피라미드 내부의 전자기장 분포를 모형화했다. 다중급 분석을 통해 피라미드 내부 공간 세 곳에 전자기 에너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줬다. 여기에는 파라오 쿠푸와 그의 왕비를 위해 만들어진 두 방과 바닥에 이완성된 세 번째 방이 포함된다. 연구팀은 피라미드 건축에 쓰인 자재 등의 정보가 부족해 몇 가지 요인을 가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연구를 주도한 러시아 국립정보기술기계과학대의 안드레이 에브류인 박사는 예를 들면 우리는 내부에 알려지지 않은 공동이 없으며 일반 석회석 성질을 지닌 건축 자재가 피라미드 안팎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고 가정했다면서 이런 가정을 통해 우리는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피라미드는 약 4,500년 전인 기원전 2509년에서 2483년 이집트를 지배한 파라오 쿠푸 시절 건설됐다. 높이 139m, 너비 230m로 지구상에 남아있는 피라미드 중 가장 크다. 이번 발견은 고대 피라미드에 관한 수수께끼를 푸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피라미드의 전자기 에너지가 분배되는 방식을 연구하면 고효율 센서와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데 응용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집트 쿠푸왕의 대피라미드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피라미드는 단순한 왕의 무덤이 아니라 일명 천국으로 가는 천국의 계단이었다고 한다. 이는 불멸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가 죽으면 그의 영혼이 태양의 신인 라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라미드는 천상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천국의 계단인 셈이다. 피라미드라는 어원은 그리스어인 피라미스페라멧에서 유래했다. 재미있게도 이를 해석하면 밀가루, 케이크라는 뜻이라 한다. 피라미드를 처음 본 그리스인들이 익숙한 삼각형 모양의 케이크를 떠올려 이름을 지었다는 유래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믿거나 말거나이다. 정작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메르머라고 부른다. 피라미드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복합 구조물인데 파라오는 고왕국 초까지 신과 같은 존재였고 훗날에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다. 살아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고 죽어서는 4, 5세기에서 신들과 함께 이집트를 수호한다고 믿었을 정도로 파라오의 권위는 말 그대로 신과 같은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었을 것이다. 공간과 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라미드의 겉모습은 그저 커다란 삼각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개의 복합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피라미드는 기본적으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큰 신전과 왕비의 피라미드 등 조금 작은 피라미드가 존재한다. 재미있게도 피라미드 안에는 저승으로 가는 강을 건너기 위한 의식용 배를 묻을 구덩이를 비롯해서 신전과 나일, 강으로 연결된 긴 둑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무리 작은 피라미드라고 해도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수만 명의 일꾼과 건축 기술자가 필요했고 엄청난 양의 돌이 쓰였다. 물론 크기와 내부, 공간의 내실에 따라 공사 기간도 수십 년이 걸렸다. 피라미드 건축 사업은 파라오에게 있어 무척이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였고
무엇보다 왕조의 자존심이 달린 일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자랑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피라미드는 원래 새하얀 자태를 뽐냈는데 순백의 석회암으로 외벽이 덮여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모두 벗겨지고 말았지만 순백의 초고층 건축물이 사막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여 있으니 그 웅장함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집트의 남쪽 지역에서도 햇볕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20년이라는 대장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모든 피라미드 가운데 가장 높고 크다고 해서 기자의 대피라미드라고 불렀는데 심지어 고고학자들은 이 피라미드가 원래는 더 높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맨 꼭대기에 있는 돌이 세월이 흐르면서 손상돼 8m 가까이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쿠프 왕의 이야기는 독일 베를린 박물관이 소장한 웨스트카 파피루스에 자세히 담겨 있다. 1824년 이 파피루스를 처음 발견한 헨리 웨스트카의 이름을 땄다. 파피루스는 이집트가 힉소스인들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인 기원전 1650년에서 기원전 1550년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쿠프 왕의 5 왕자가 심심해하는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들려준 신비로운 마법사 이야기가 실려 있다. 쿠프 왕이 가장 완벽한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 지혜와 문자의 신인 토트의 비밀 문서를 찾는다는 흥미로운 내용도 있다. 쿠프 왕의 심술 맞고 잔인한 성격을 비꼬고 풍자하는 이야기도 있다. 쿠프 왕은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건축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절대 권력자였지만 고대 이집트인이 수천 년 전 쓴 파피루스에는 파라오도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담겨 있다.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 고대 이집트 문명 최초의 피라미드는 고왕국 3왕조의 두 번째 파라오인 조세르가 처음으로 피라미드를 세웠다고 한다. 조세르는 성스러운 몸이라는 네체리케트 호루스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상이집트 사카라 지역에 지어진 이 건물은 마스타바라로 불리는 고왕국 1 왕조의 단층짜리 직사각형 무덤이 바탕이 됐다. 조세르의 신하였던 이모테프가 설계를 맡았다. 원래는 작은 무덤으로 시작했는데 뒷날 계속 증축을 하면서 계단 모양의 피라미드가 됐다고 한다. 조세르의 피라미드는 세계 최초의 돌로 만든 석조 건물로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축조 시기는 기원전 26세기경으로 27년이라는 세월에 걸친 대공사 끝에 완공되었는데 하수라듯 당시에는 외벽이 반죽한 백색 석회암으로 덮여 있어 더욱 완전한 각불 형상이었으며 꼭대기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용 캡스톤을 씌워 화려함을 자랑했다. 그러나 이들은 고대 이집트 왕조의 쇠퇴 이후 여러 차례 뜯겨 건축 자재로 전용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울퉁불퉁한 암석들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으로 남아있다. 피라미드는 3800년 넘게 인간이 세운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으며 고왕국 시대의 피라미드들은 기원전의 학자와 예술가들에게도 이미 현대인이 생각하는 수준의 고대 유적으로 여겨졌다. 그리스의 헤로도토스와 스트라보, 로마의 데플리니우스 등이 대피라미드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오늘날에도 기자의 피라미드들은 이집트의 막대한 외화를 벌어주는 랜드마크이자 관광지로 매년 147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녀간다. 세계에 존재하는 피라미드들 중에 최고봉이라 할 수 있고 여전히 세계 불가사의의 중심에 있는 이집트 대피라미드는 정말 그 몸집만큼이나 많은 신비를 담고 있다. 특히 매우 높은 정밀도와 복잡한 내부 체계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것임이 분명하다. 대피라미드를 완벽하게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주력은 그 두께만 3m에 달한다. 피라미드와 담장은 약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그 중간 마당은 그리 넓은 게 못 된다. 대피라미드는 이집트 사상 제일 크고 제일 복잡하고 가장 정확하게 만들어진 피라미드였다. 그러나 외적으로 보이는 건축물의 웅장함은 피라미드 내부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대회랑이나 왕이 묻힌 내실의 복잡하고 정교한 솜씨에 가히 경이로울 뿐이다. 올라가는 통로와 대회랑, 여왕의 방, 왕의 방 등 내부의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물은 대피라미드 이전과 이후의 피라미드에는 없는 것이다.
유일하게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에만 존재할 만큼 역사적 가치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대피라미드의 웅장한 크기, 복잡도, 정밀도 등을 고려하면 이에 견줄 피라미드는 현재 없다. 이 모든 것들은 건축과 건설, 그리고 수학과 천문학, 기하학, 지리학 등에 대한 높은 과학적 지식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대피라미드는 파라오 쿠프가 주인이라는 설이 유력하지만 어디에도 왕을 묘사한 벽화나 상형 문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집트학 학자들은 대피라미드 내부의 낙서와 이집트 연대기, 헤로도토스 등을 참조하여 대체로 대피라미드가 기원전 2560년 무렵 쿠프 왕에 의해 세워졌으며 완공에는 약 20여 년이 걸렸다고 얘기한다. 이집트인들은 대피라미드를 쿠프의 아크테익베라 불렀는데 이는 쿠프의 지평선이란 뜻이다. 쿠프는 이집트 제4왕조의 파라오로 대피라미드의 주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름의 뜻은 큰 놈으로부터 보호받다이며 그리스어로는 케옵스 쥐업사고도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쿠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신비에 휩싸인 거대한 피라미드들은 이집트 역사에서 고왕국 제4왕조 때의 스네프르, 쿠프, 카프레로 이어지는 오직 세 왕의 통치기에 건설되었을 뿐이다. 나머지 피라미드를 모아봤자 이 시기에 지어진 피라미드 부피의 4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도대체 이 시기에 왜 이러한 대공사를 했는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단지 이론과 학문적 추측만이 무성할 뿐이다. 그렇다면 대피라미드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조 건축물로 중심부는 노란색 석회암으로, 외장석은 흰색 석회암으로, 그리고 내부의 방과 통로, 지붕 등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피라미드에 사용된 블록은 일반적으로 석회암으로 평균 2.5톤이며 위로 갈수록 크기는 조금씩 작아진다. 바닥에 있는 어떤 외장석은 매우 커서 15톤의 무게가 나가기도 한다. 가장 무거운 블록은 왕의 방 지붕과 그 위에 중량 경감의 방의 지붕에 사용한 화강암 블록이다. 이들은 40톤에서 70톤으로 추산된다. 피라미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피라미드의 목적으로 지목되었던 것이 피라미드의 무덤설이다. 그리고 현재의 정설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왕조 시대의 왕족과 귀족의 무덤으로 만들어진 마스타바를 피라미드의 원형으로 본 것이 주요한 이유다. 그러나 무덤설에 의문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많고 아직까지는 크게 반박할 만큼의 설득력 있는 가설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피라미드가 왜 무덤이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최초의 피라미드인 제세르 왕의 계단형 피라미드에서 미라의 일부가 발견되었을 뿐, 그 이후의 피라미드에서는 어디서도 미라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진짜 피라미드도 원래는 미라가 있었지만 도난당하고 말았다는 설도 물론 성립한다. 허나 일찍이 미라가 존재했다면 그 흔적 정도는 당연히 남아있을 터이다. 따라서 그 흔적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은 이상한 일인 듯하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무덤으로 확인된 것은 모두 지하에 유해와 부장품이 있었다. 그런데 왜 대피라미드는 지상에 매장실이 있을까? 또한 기자의 세계 피라미드에는 벽화나 상형 문자가 없다. 이것도 역시 미스테리이다. 무덤설 외에 몇 가지 다른 가설이 있는데 오리온 벨트, 천상의 거울, 물펌프, 발전기, 곡물 창고 등이 있다. 발굴 당시에 새겨진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지만 대피라미드에는 건설에 동원되었던 노동자들이 남겨놓은 낙서 중에 쿠프 왕 제위 17년이라는 말이 나온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피라미드는 쿠프의 무덤이 되었다. 그런데 디오도로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쿠프는 결국 자신의 피라미드에 묻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덤이 아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사용되었을까? 음모론자들의 말처럼 정말 외계 기지는 아니었을까? 루스 몽고메리의 지구 파멸을 예고하다. 루스 몽고메리, 미국의 유명한 영능력자이며 문인이다. 그녀는 정신세계 분야에서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기 이전에도 언론계에서의 왕성한 활동으로 잘 알려진 지식인이었다.
그러던 중 어떤 특별한 계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 놀랄 만한 영적 현상들을 체험한 이후 자신이 영혼 세계의 지혜를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 선택된 중매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몽고메리의 예언은 주로 신명계의 지도령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자동적으로 받아 적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녀가 매일 아침 명상 상태에서 타자기 위에 손을 가볍게 올려놓으면 신명계 지도령들의 영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손가락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며 신명계의 메시지를 타이핑하게 된다고 한다. 몽고메리는 자신에게 자동기술을 지도하는 신비로운 영의 이름을 릴리와 아더포드라고 밝히고 있다. 신명계의 지도령들은 그녀에게 머지않아 지축 변동이 일어나 이로 인해 전 세계에 큰 재난이 닥쳐올 것이라 전해주고 이런 자신들의 예언 내용을 책으로 펴내어 세상 사람들이 극이동의 환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가르쳤다고 한다. 따라서 그녀가 저술한 여러 권의 서적은 지구 극이동의 문제를 가장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21세기의 새 문명의 도래, 아틀란티스 대륙과 레무리아 대륙의 침몰에 대한 초고대 문명의 수수께끼, 그리고 4, 5의 세계, 현세와 내세, 영혼과 인간의 관계 등의 내용도 함께 언급해놓고 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15권이 넘는 저서를 펴낸 그녀는 심령 분야 및 지축 이동에 관련된 예언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저명한 작가 중 한 명이 되었다. 몽고메리는 1950년 미국 워싱턴에 주재하는 각국의 신문과 방송과 통신, 특파원들의 친선 단체인 내셔널 프레스 클럽 회장으로 선출됐다. 1952년 미국의 점성술사인 진 딕슨의 예언을 칼럼으로 연재하기도 했다. 진 딕슨은 1963년 암살당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을 예언한 인물로 유명하다. 1960년대 후반 언론인을 그만두고 정신세계 분야에서 유명한 영능력자인 몽고메리는 현직 기자였던 1962년부터 사망하기 전인 1999년까지 17권의 저서를 펴냈다. 미국의 백악관과 국회의 사당을 비롯하여 독일, 아르헨티나, 이집트, 구소련, 폴란드, 쿠바 등 전 세계 취재 현장을 누빈 저명한 저널리스트였던 루스 몽고메리는 초자연적이고 심령적인 정신세계 분야에서 명성을 얻게 되면서 영능력자로서 삶을 살다 2001년 미국의 플로리다 나폴리 자택에서 사망했다. 그렇다면 그녀가 예언했던 지구 지축이동설과 관련하여 좀 더 소개하도록 하겠다. 몽고메리의 지도령은 극이동의 철학적 의미를 이렇게 명쾌하게 전해주고 있다. 지구는 진화의 단계에 있다. 극이동은 지구 성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지구의 극이동은 자연 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축 변동은 피할 수 없으며 그 변동은 인간이 만들어낸 궁예와 탐욕스러운 영혼을 지구에서 깨끗이 쓸어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지구의 극이동과 더불어 지상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야수성과 탐욕이 말끔히 청소될 것이며 인간 본성의 고결함이 드러나 새로운 차원의 문명이 번영하게 된다. 그때에는 음성이나 화상으로 의사를 전달하기보다는 영적인 방법으로 상호교류할 것이다. 즉, 그때는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몽고메리의 지도령은 또한 극이동 직전의 시간대를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많은 예언가들이 주장하는 시간의 흐름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불행한 사건이나 사고를 예언했지만 얼마든지 비껴갈 수 있다는 말인 것이다. 하여 행여 예언이 맞지 않는다 하여 사기꾼이나 예언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과도 같은 말이기도 하다. 어쨌거나 몽고메리 또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미래의 방향이 좌우된다고 하니 무조건 정해진 미래는 아니라는 말이다. 이어서 지축변화에 따른 대격변에 대하여 계속 이어가겠다. 불언간 들이닥칠 대변국은 지상 인간계만의 개벽이 아니라 천상 신명계와 우주 자연계까지, 즉 천지인 3개의 우주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총체적 대개벽이다. 지구 극이동을 대비하기 위해 유사일의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명계의 고급령들이 천상에서 인간계로 내려오고 있다고 몽고메리는 전해주고 있다. 이들은 신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큰 깨달음과 성견 지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장래에 닥쳐올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육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영적 측면의 궁극적인 개혁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천상의 영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구 극이동의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 분주히 서둘러 왔음을 알 수 있다. 몽고메리는 극이동으로 인한 심한 기상이변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며 폭설, 폭풍, 홍수 등이 자주 발생하고 기온도 더욱 불규칙하게 변한다. 실제적인 지축 이동 전에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두 가지의 특별한 경고가 있게 된다. 지중해 연안의 섬, 남아메리카, 캘리포니아에 산재한 오래된 화산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악성전 연병이 번지게 될 것이다. 그 이후로 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짧게 전율하는 진동이 발생하고 북미, 아시아,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유사일에 일찍이 없었던 커다란 해일이 일어날 것이다. 극이동 직전의 며칠 동안은 지구 전체가 마치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를 달래듯이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지구가 흔들리는 것은 지축 변동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흔들림이 있고 대략 6시간 내에 지축 변동이 일어난다. 그동안에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 위도 50도에 위치하고 있는 북반구의 땅 덩어리들은 북위 25도 또는 20도의 지점으로 옮겨갈 것이다. 자연히 북반구의 한쪽은 적도를 향해 옮겨가겠지만 그 변동의 정확한 크기는 아직 알 수 없다. 만약 이 예언처럼 지축이 약 25도 정도 이동하면 그것이 지상에 미치는 충격의 파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전 지구가 요동치고 하늘과 땅이 제멋대로 춤추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몽고메리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극이동의 순간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낮은 지역에서는 지구가 공전궤도상에서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는 순간, 머리 위에 있던 태양이 순간적으로 거꾸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안전한 지역에서 피난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지구 표면의 진동과 떨림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또 어떤 지역에서는 바닷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대양의 물이 치솟아올라 육지 위로 쏟아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지구 내부에서의 폭발은 바다 표면에 새로운 육지를 솟아오르게 할 것이다. 한쪽은 바닷물이 육지를 꿀꺽하고 먹어 삼키고 한쪽에서는 바닷물이 육지를 토해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집층 건물보다도 높은 파도가 해안가를 향해 밀어닥치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그 무시무시한 해일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러한 공포의 순간에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직 멋진 신세계 속으로 진입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공포를 정복해야만 그 위험천만의 순간에 살아남을 수 있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에서는 사나운 바람이 대지를 가로질러 윙윙거릴 것이다. 혜성이 지구와 충돌한 것처럼 지구는 본래의 공전궤도를 이탈하여 요동칠 것이다. 지구 극이동이 일어날 때 밤인 지역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마구 흔들려 땅에 떨어지는 듯하고 다음 날 새벽이 밝아올 때는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극이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끔찍한 재난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문헌은 이 외에도 대단히 많이 있다. 노스트라다무스, 케이시, 스칼리온 등이 전한 여러 예언들과 성경, 불경 등의 종교 경전,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의 일족인 호피족의 신화, 이 밖에도 세계 도처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신화 등에서도 다가오는 천지개벽에 대한 생생한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신약성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며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줄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각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6장 12절에서 14절. 약 2000여 년 전에 요한이 계시받은 이 내용과 몽고메리 여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함을 느낄 수 있다. 극이동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극심한 기상이변이 발생한다. 사람, 동물, 새, 나무 등 수많은 생명체들이 갑자기 얼어 죽기도 할 것이며 반대로 어떤 곳은 대기가 후끈후끈 달아오르기도 할 것이다.
또한 대도시일수록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대부분의 기반 시설이 파괴되어 철저한 고립무원의 유령의 도시로 변해버리고 말 것이다. 지난 1995년 1월에 발생했던 일본 고베 대지진을 연상해보면 그 참상을 가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뉴욕시는 물 밑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아틀란티스 대륙이 다시 떠오르는데 이때 미국의 동부의 한 바다 밑에 땅이 융기하여 그 아랫부분이 아틀란티스의 끝부분이 될 것이다. 플로리다 지역은 대부분이 가라앉아 점점이 떠있는 섬지대로 바뀔 것이다. 텍사스 지역을 포함한 대서양과 멕시코만을 접하고 있는 남쪽 지역은 극적으로 변할 것이다. 서부 지역은 캘리포니아 일대가 격렬한 파도 속으로 사라질 것이며 오데오의 일부 지역은 바다가 되어 버릴 것이다. 워싱턴 DC는 황폐화되지만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다른 해안의 행락지는 사라지는 데 반해 버지니아 해안 지역은 유달리 안전할 것이다. 미국의 동부와 서부, 영국, 남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전 지역이 아틀란티스 대륙의 융기로 물이 범람하게 되고 레무리아 대륙의 일부가 태평양에 솟아오르게 된다. 그리고 하와이는 바다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때 이 지역들은 더 차가운 기후로 변화하는 반면 러시아, 유럽, 캐나다, 북부 지역의 얼어붙은 불모지는 따뜻하고 습기 있는 땅으로 바뀌어 농경지가 되고 또한 동물들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넓은 땅이 생긴다. 안전한 지역은 일반적으로 해안지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될 것이다. 화산은 멕시코, 중미, 그리고 어디에서나 폭발할 것이므로 안전한 지역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유럽은 구불구불한 해안선을 따라 많은 지역의 작은 항구와 저지대가 많아 문제가 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더욱 넓어질 것이다. 영국은 바다 밑으로 사라질 것이며 네덜란드와 그 인근 해안 지역도 사라질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 북부 지역은 안전할 것이며 남반구 대륙의 일부 지역은 육지가 훨씬 넓어질 것이다. 새로운 남극은 남아메리카의 남쪽 부분이 될 것이며 새로운 북극은 태평양의 어느 곳이 될 것인데 정확한 위치를 지적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 기동의 환난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이 모두 새 세상을 맞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기동을 전후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는 초급성 괴질이 창궐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그 기동의 환난과 더불어 이 가공스런 괴질을 극복해야만 비로소 새 하늘, 새 땅에서 새 문명을 건설하는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다. 몽고메리는 미래 인류의 생활상을 비교적 소상히 전해주고 있다. 그 기동 후에는 과거에 신으로 숭배되던 우수한 영혼들이 지구에 돌아와 살아남은 사람들이 신세계의 새 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한다. 그 기동 후 펼쳐지는 신시대는 인간 정신이 맑고 고결했던 초기 아틀란티스 시대 이래 최상의 기쁨과 행복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 기동의 시연기를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인간과는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질 것이며 투쟁과 증오에서 해방되며 서로서로가 잘 되기를 도와주면서 절대자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새로운 인류는 평화를 추구하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매진할 것이다. 새 시대의 사람들은 죽음 후의 생명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물질로 되어 있든 에테르체로 되어 있든 그것은 단지 진동 수준의 차이뿐이란 것을 깨닫는다. 두 영역 물질계와 에테르계 즉 인간계와 영혼계 사이의 의사소통 장벽도 사라질 것이다. 이처럼 루즈 몽고베리에게 영으로 찾아와 그 기동과 그에 따른 천지개벽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었다는 신비로운 영의 이름인 릴리와 아더포드의 예언은 과연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 다행히 좋은 흐름의 영향으로 커다란 혼란은 비껴가고 좋은 세상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며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다. 늘 부족한 영상 잊지 않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리며 건강과 더불어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다. 오래전 큰 맘 먹고 이국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이국에서 웬만한 관광지는 모두 다녀왔지만 아직까지 내 기억에 가장 강력하게 자리한 곳이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그랜드 캐니언이었다.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서 바라본 그곳에 압도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가도 가도 끝도 없는 그 황량한 절벽들 틈 사이사이 가히 장관이 따로 없었다. 그 크기도 어마어마해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만큼 펼쳐져 있다 하니 미국 땅이 크긴 정말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오늘은 그래서 미스테리 영상을 만들고자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그랜드 캐니언에 관한 미스테리가 있어 반가움에 영상을 만들어 보았다. 자, 그럼 시작하겠다. 현재 그랜드 캐니언의 원주민인 많은 인디언들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거주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디언 보호구역보다 더욱 비밀스럽게 통제가 되고 있는 구역에서 무엇인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인디언 부족 중 한 부족인 호피족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에 살았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1909년 아리조나 가제트라는 언론에 그랜드 캐니언에 숨어있던 지하 도시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실린다. 탐험가인 킹케이드가 광물을 찾기 위해 콜로라도 강을 탐험하던 중 출입 통제 구역에서 수상한 동굴 입구를 발견하게 된다. 동굴 입구는 그랜드 캐니언 표면에서 450m가량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동굴 입구에서 약 1.6km를 들어가 수백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지하 도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추정되었으며 지하 도시 곳곳에서 구리와 금으로 만든 화병, 컵, 도자기, 곡물 저장고 또한 발견되었다. 또한 벽과 돌판, 항아리에서 여러 상형 문자들도 발견했다. 여러 방들 중 가장 큰 방에서 여러 구의 미라를 발견하기도 했다. 여기서 미스터리한 점은 미라들의 키들이 2.7m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초대형 조각상도 발견하였는데 이 조각상이 부초상과 비슷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의 아리조나 가제트의 보도 이후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도시 출입이 금지가 되었다. 현재는 군인이 지키고 있어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왜 갑자기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며 지하도시에서 발견된 거인미라들과 부초상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미국이 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미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곳을 통제하겠느냐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알려줘서는 안 될 만큼의 커다란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자들의 끝없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되었다. 일단 기사도 실제로 났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반박이 없으니 지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나보다. 그렇다면 아리조나 가젯이 보도한 그랜드 캐니언의 죽음의 도시에 관한 기사 중 일부를 소개하겠다. 미국의 다른 원주민 부족들보다 여러 방면으로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던 호피족 원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있던 킹케이드 박사는 어느 날 호피족의 주장과 고대 문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그랜드 캐니언 내부에 그들의 조상이 먼 옛날에 발견한 정체불명의 지하 도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바위산을 깎아 엄청난 금은 보화를 숨겨놓은 고대인들의 보금자리라고만 알려진 죽음의 도시 이야기에 귀가 솔깃한 킹케이드 박사는 호피 원주민들이 지난 수천 년간 극비리에 보호해온 신성한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것을 알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킹케이드 박사의 연구를 뒤에서 후원해준 스미소니안 박물관의 S.A. 조던 교수는 1908년 킹케이드 박사가 호피 원주민들의 도움을 빌어 죽음의 도시를 탐방하고 나오자 박물관의 많은 학자들을 데리고 직접 죽음의 도시를 탑사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도시는 당시 세계인들이 사용한 건축법이 아닌 고대 문명인들의 그의 건축법으로 지어졌다고 하며 작은 통로를 통해 수킬로미터를 땅속으로 걸어야 나온다는 죽음의 도시는 잘못 보면 지난 수천 년간 여러 문화권의 전설에 등장하는 지옥같이 보였습니다. 입구로부터 수킬로미터 떨어진 땅속으로 걸어 들어간 학자들은 죽음의 도시 내부에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알 수 없는 초대형 신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양손에 평온히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을 가진 불상들과 금은 보화로 만들어진 장신구들을 목격한 학자들은 불상들의 얼굴이 모두 동양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시대를 알 수 없는 시기의 동양인들이 먼저 미국 대륙에 생존했던 사실을 깨달은 뒤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신전을 건너 납골당을 찾은 학자들은 문제의 납골당의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은 고대인들의 미이라가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시기에 적어도 5만 명의 사람들이 문제의 도시에 함께 살았던 흔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1909년의 아리조나 가젯의 기사 이후 다시는 신문과 학계에 거론되지 않은 죽음의 도시 이야기는 현대 고고학의 20세기 최초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고, 이를 발견하고 직접 탐험한 킹케이드 박사와 조단 교수 등의 이름은 다시는 신문과 학계 등에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래전 그랜드 캐년에 거대한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생존했던 아시안들은 과연 어느 시대, 어느 문명권에 속했던 인류들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고대 문명 유적지에 관한 정보는 왜 후에 공개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기고 말았다. 무엇보다 미스테리한 것은 키들이 2.7m에 달한다는 그들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역사서를 봐도 이 정도의 키를 가진 민족은 거의 보지 못했고, 성경 속 네피림은 이보다 훨씬 큰 거인 쪽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결코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흔히 이쯤에서 던지는 화두인 외계인이 아닐까? 하긴 외계인이라고 하기에는 발견된 것들이 너무 동양적이라는 점에서 그 역시 외계인은 아닌 듯하다. 언젠가는 속 시원하게 밝혀지는 날이 오기는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온갖 추측들로 음모론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나처럼 미스테리를 좋아하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오래도록 자극하기에 충분한 소재인 듯하다.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이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 199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권의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책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 예언가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의 예언서였다.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는 186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방의 아토스달 근처 리에쿨리의 한 농장 마을에서 태어났다. 니콜라스는 집안이 많이 가난했던 탓에 글을 배울 수가 없었다. 글을 전혀 몰랐던 니콜라스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읽어준 성경의 내용만을 겨우 알고 있었고, 신문이나 책은 전혀 읽을 수 없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들을 알고 있었고,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능력도 천부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니콜라스의 예지 능력은 남아프리카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점차 주목받기 시작한다. 1899년 남아프리카의 최남단인 케이프 지역은 네덜란드계 백인이었던 보어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금광채굴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청난 양의 금맥이 발견되었고 강변에서는 다이아몬드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 남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은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소식을 알게 된 영국은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렇게 해서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영국과 보어인들 간의 보어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때 나이가 30대였던 니콜라스 발렌스버그는 이 전쟁에서 보어군으로 참전하게 된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그의 놀라운 예지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 그는 영국군이 언제 어떤 경로로 공격할지를 예지하고 큰 전투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리기도 했다. 니콜라스의 이런 능력 덕분에 보어군은 병력에서 크게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의 전투에서 여러 번에 걸쳐 승리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우위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니콜라스는 협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아하게만 여겨졌던 그의 예언은 실제로 적중하게 된다. 영국은 실제로 보어군에게 휴전협정을 제안했고 전쟁은 끝이 났다. 그 후에도 니콜라스가 본격적으로 예언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 후 시간이 한참 흘러 니콜라스가 50대의 나이가 된 1911년경. 그는 신비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눈부시게 빛나는 환영을 보게 된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환영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환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미래를 예언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신이 환영에서 본 것이 미래에 벌어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은 니콜라스는 이를 딸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했고 그의 딸 안나는 그 모든 내용을 노트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니콜라스가 예언한 미래의 일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실현되었고, 니콜라스는 예언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니콜라스는 1926년 62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된다. 그 후로도 딸이 받아 적은 예언서는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니콜라스의 예언서는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금서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9년 예언서는 금서에서 풀리면서 책으로 출판되었고, 출판되자마자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그럼 정확히 시연된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의 예언을 몇 가지 살펴보자. 1914년에 한 나라의 왕세자 부부가 피살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많은 나라가 참전한 세계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놀랍게도 니콜라스가 예언한 것처럼 1914년에 오스트리아 왕세자 부부가 세르비아인에게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각 나라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전쟁에 가세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1917년 에이즈 창궐을 예언한 그는 에이즈 성병 때문에 특히 많은 흑인들이 죽는다고 예언했다. 그는 이 전염병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돼 세계의 전역으로 퍼지게 된다고 예언했다. 그는 더불어 에이즈가 성적으로 타락한 인류에 의해 발병되며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에이즈는 전 세계인 4천만 명 이상을 감염시켰고 약 2천만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만큼 무서운 전염병으로 아직까지도 확실한 치료제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1929년에 소가 끄는 마차바퀴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1929년은 대공황이 일어난 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그리고 니콜라스가 말한 바퀴처럼 생긴 것은 당시 미국의 증권시장에서 사용하던 그래프와 아주 흡사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또한 1919년도에 오랜 후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했는데, 영국의 귀족인 네 부인이 남편과 이혼하고 그녀로 인해 영국 사회가 떠들썩해진다. 얼마 뒤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녀의 죽음은 많은 영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된다. 여기서 말한 영국 에드는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였다. 그녀는 이혼한 후 왕실에 대한 인터뷰와 스캔들 등으로 전 세계에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다가 1997년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연이어 그의 예언을 더 살펴보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시 흑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오랜 시간 동안 백인들에 의해 지배되었고 원주민들은 인종차별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1994년 넬슨 만델라가 흑인 최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니콜라스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이번에는 러시아에 관한 예언이다. 체르노빌이 죽음의 땅으로 변한다. 대형 참사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죽을 것이다. 1986년 체르노빌에서 사상 최악의 원전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많은 동물과 사람들이 죽었고 니콜라스의 예언처럼 체르노빌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이처럼 니콜라스의 예언은 아주 놀랍게 실현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니콜라스의 예언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내용에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첫 번째 예언은 일본에 관한 예언이다. 일본은 지진으로 인해 파멸할 것이다. 니콜라스는 일본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일본이라는 나라는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나머지 예언 하나는 전 세계와 인류에 대한 중대하고도 무서운 내용이다. 그의 예언을 살펴보자. 여기에서 그는 노스트라다무스와 에드거 케이시가 예언했던 것처럼 제3차 세계대전을 예언해서 놀라움을 주고 있다. 미래에는 인류에게 세 번째로 발생하는 커다란 전쟁이 시작된다. 이때에는 매우 무서운 전염병도 창궐하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전쟁이 일어난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이 연합하여 러시아와 싸운 뒤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것이다. 전 세계가 전쟁의 광풍에 휘말리게 되고 이는 인류에게 매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때 이 아래로 죽음과 파괴의 씨를 뿌리는 무시무시한 전기광선 무기가 생겨날 것이다. 즉 레이저를 무기화할 것이다. 이 전쟁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니콜라스는 3차 세계대전에 대해 예언하면서 이 전쟁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니콜라스는 이에 대해 예언하면서 3차 세계대전에서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을 보았다고 말했다. 니콜라스도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딸에게 자신의 설명 그대로를 기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니콜라스가 본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전쟁에 사용되는 신무기 혹은 핵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예언에서처럼 레이저 무기가 개발되어야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인데 그 역시 레이저를 무기화하는 개발이 조만간 이루어질 듯 싶은 마음에 당장이라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만 같다. 니콜라스가 남긴 미래에 대한 예언은 이처럼 무시무시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경고로 끝을 맺는다. 그의 딸이 받아 적은 예언서 원본은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리히텐버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모쪼록 내가 사는 날까지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아니 영원히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자 한다. 오랜 역사를 되짚어보면 사라지고 잊혀지는 역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라면 그 가치의 중요성은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잊혀진 인류의 역사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역사 한 토막을 다루도록 하겠다. 그노시스 사해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현대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은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노시스 사해 문서의 미스테리와 최근 드디어 사해 문서의 미스터리가 풀렸다 하여 그 풀린 수수께끼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인 1947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미국 오리엔트 연구소의 2명의 남자가 낡아 빠진 가죽 두루마리와 몇 조각의 두루마리를 함께 가지고 찾아왔다. 그것은 2000년 전의 성경 사본으로 구약성서 이사야 전권과 또 다른 성서의 내용이었다. 16세의 어린 양치기 소년 모하메드가 이스라엘의 소그모수사해 인근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것으로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성서 사본이 발견되었다 하여 현재까지 그 가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 유명한 쿰란 동굴의 사해 문서는 어린 한 목동의 손길에 이끌려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 드디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베두인족 목동인 모함메드 아흐메드 엘아메드가 잃어버린 염소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브리어를 읽을 줄 몰랐던 목동은 양피지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두루마리 중 3개를 골동품상 이브라임 미즈하에게 헐값에 넘겼다. 그 외에 두루마리 중 5개를 예루살렘의 시리아 정교회 대주교 마르 아타나시오스 사무엘이 샀으며 나머지 3개는 그해 11월 24일 유명한 성서학자인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 고고학과장 엘리자르 수케닉 교수가 매수하였다. 당시 예루살렘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아랍인 구역인 부 예루살렘과 유태인 구역인 신 예루살렘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수케닉 교수는 철조망 너머로 아랍인 골동상인이 보여주는 두루마리를 보고 눈이 번쩍 뜨여서 목숨을 걸고 철조망을 넘어가서 그것들을 구입했다. 그 뒤 1954년에 수케닉의 아들 와이 야딘이 25만 달러를 지불하고 사무엘 대주교로부터 5개의 두루마리도 사들여 현재는 이들 두루마리 전부를 이스라엘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그 뒤로 고대 문서가 발견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탐사와 발굴 그리고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총 11개 동굴에서 100여 개 이상의 문서나 문서 파편, 단편 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문서들은 국외 반출이나 이득을 노린 고문서 사냥꾼들의 무분별한 매각행위 등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때문에 이것들을 찾아내고 다시 매수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사해 문서를 복구하기 위해 독일을 중심으로 한 화석 복원 등의 기술이 서적이나 문서 복구에 응용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많은 문서들과 고고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벽화 등이 복원되고 있기에 전문가들로 꾸려진 복원팀은 부셔지고 지워지고 뜯겨진 사해 문서를 조심스럽게 하나 둘씩 복원해 나가기 시작했다.
사회문서에는 당시 시대상 유대인들의 가치관이나 신앙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하느님을 일관되게 엘로힘으로 칭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역사적, 학술적 의미가 많은 인류의 크나큰 재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전쟁이 끝나자 서구의 학자들은 풍란 동굴에서 수천이나 되는 성서의 단편들을 발견하였는데 그 연대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68년경에 이르고 있었다. 초기 원시 기독교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만들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사회사본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감독하에 기독교와 유대교로 구성된 비공개 형식의 배타적인 위원회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고 연구해왔다. 비공개로 진행되자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과 많은 학자들이 공개하라고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11월 19일에 사회사본 연구회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양심적인 고고학 박사가 쿰란 문서에 대해서 공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 내용의 일부는 타임지에도 소개된 바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의 일부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사람들은 문서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나는 마침내 지금이 바로 전진을 위한 시대이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야겠다고 느꼈다. 이 귀중한 문서는 구약의 초본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세상을 흔들고 있는 예언과 역사적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파리에서의 기자들과 성직자들에게 준 본진 박사의 보고는 다가올 수개월 또는 수년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임에 틀림없었다. 한 팔레스타인 목동에 의해 1947년 문서가 발견된 이래 이 문서에 대해 많은 글을 써온 본진 박사가 결코 일반인이 보아서도 들어서도 안 되는 특별한 정보를 누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독일의 고고학자 울리케 호프만 같은 다른 전문가들은 문서에 대한 진실을 결정적으로 밝힐 정직성과 용기를 지닌 것에 대한 본진 박사를 찬양했다. 2000년 된 사해 문서의 연구와 발간을 주관하고 있는 바티칸과 이스라엘 고고학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예외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본진 박사는 그들이 50년간 대중을 속여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들은 비밀의 사회 문서 내용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52년에 이 바티칸의 사회문서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함께 본 다른 5명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한 고위 바티칸 소식통은 본진 박사가 실제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균위자로서 문서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신뢰와 위치에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또 이 소식통은 이 특별한 문서의 내용이 안전을 위해 바티칸에 보내진 것은 그 내용이 세계의 경악과 혼란을 가져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한 우려가 근거가 있든 없든 결국 본진 박사가 밝혔으므로 명백했지만 본진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으며 후회는 없다. 내가 옳았는지 잘못했는지는 하느님이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공개된 사회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예수의 결혼. 거대한 원반형의 우주선 UFO 함대가 2500년 전 지구에 착륙했다. 노아의 방주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 착륙했었다. 모세는 유대인도 이집트인도 아니다. 그는 다른 행성에서 왔다. 하나님의 모습은 불타는 초록눈과 흘러내리는 갈색 머리를 하고 있다. 사회문서에는 장대한 탈것, 바퀴천사의 부대와 함께 있는 전투차에 대한 기록이 있고 사회문서 또 다른 곳에는 날아다니는 UFO에 대한 기록 등이 있었다. 그노시스 문서 또는 사회문서라고 말하는 문서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계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학자나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여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고 한다. 아마도 그동안 자신들이 굳게 믿었던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힐 뿐더러 더 나아가 사기꾼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결혼이나 우주선과 외계인은 자신들의 종교에서는 허락할 수 없는 금지된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노시스 사회문서를 가짜라고 주장하게 된다. 기독교를 비방하거나 모략하기 위한 무리들이 그때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그러한 이유로 제작한 것일 뿐이라며 종교계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에스겔서에 대하여는 그 어떤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겔서의 글대로라면 천대의 외계 우주선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문명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지식으로 가르치며 인류가 깨어있는 상태라지만 그 시절 문명의 사람들이라면 반짝거리는 음반을 무엇이라 생각하며 레이저처럼 빛이 반사되는 장면을 보고 무엇을 떠올리겠는가 싶다. 이 모든 것들이 무지에서 오는 단편들이기에 그 시절 신격화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그노시스 사회문서는 외경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노시스 사회문서는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노시스 사회문서에는 고대 종교인들이 리모트 뷰잉, 즉 다시 말해 주감각 원격 투시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외계 존재들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는데 지구인들과 저축해온 외계인들은 먼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니고 태양계에 살고 있으며 이름을 아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노시스 문서에 따르면 아콘은 지구가 생성되기 전부터 태양계에 존재한 생명체들이라고 하며 그들은 지구가 형성되자 지구에 침입해 인간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진화를 통해 실체를 자각하고 여러 차원의 존재를 이해하며 우주적, 영적 생명체가 되는 것을 방해해 인류가 성숙하게 진화되지 않은 시점에 월등한 과학기술을 전달하여 인류 간의 탐욕을 키우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도록 조종해 끝내 인류가 과학기술을 남용하다 자멸하도록 유도하는 악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아콘이라는 외계인들이 여러 번의 지구 리셋을 조종했다는 말이 된다. 그노시스 문서에는 아콘의 존재가 신생아나 태아의 모습과 닮거나 서양의 용이나 파충류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는데 이는 오늘날 외계인을 목격한 많은 이들에게 묘사된 외계인들의 전형적인 형상인 코와 귀가 생성되지 않은 태아를 닮은 그레이 외계인들과 파충류형 외계인들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이블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기독교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장이 바로 구약의 에스겔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동안 왜 에스겔서가 기독교인 특히 목사 등 교회 사역자들에게 골치 아픈 장이 되었을까? 그건 바로 바이블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제목 붙인 것이 바로 에스겔서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거의 2000년 이상 바이블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었던 모습이 현 과학의 세계에 와서는 UFO의 모습이라니 그럴만도 하다. 그래서인지 현재의 기독교계에서도 바이블 해석을 해도 이 에스겔서에 대해서는 다들 함구하고 있다. 아마 일부 기독교층들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럼 왜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을까? 구약은 신약보다 오래된 바이블이며 2000년보다 더 오래된 기록물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기록물에서 기계적인 물체의 비행체 묘사를 아주 세밀하게 했으니 아마도 외계의 제3문명체가 이 지구상의 인간사에 관여한 것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에스겔서가 포함된 것은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숱한 인류가 봤겠지만 에스겔이란 글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어 그의 기록이 바이블에 포함된 후에 자고 하나 고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때의 과학 수준으로는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모두 신의 영역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아직까지도 비밀에 쌓여있는 사회 문서의 비밀이 최근 풀렸다고 한다. 사회 문서의 일부를 2명의 서기가 썼다는 사실을 인공지능 AI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사회 문서 중 가장 긴 이사야 문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알려지지 않은 2명의 서기가 거의 동일한 필체를 사용해 필사본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두루마리 또는 사회 사본으로도 불리는 이 문서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내용을 담고 있다. 약 70년 전 발견됐으며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냈다. 문서의 첫 번째 세트는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서한 지구의 사해 근처 쿰란의 한 동굴에서 어느 베두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 세트에는 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스어로 쓰여진 원고가 들어있었는데 원고가 쓰여진 건 기원전 3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이사야 문서는 지난 1940년대와 50년대에 발견된 약 950개의 문헌들 중 하나다. 하지만 54개의 세로단을 절반으로 나눠 거의 균일한 문체로 썼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보인다. 네덜란드 흐로닝언 대학 연구진은 최첨단 패턴 인식과 AI를 이용해 이사야 문서를 살펴봤다. 그리고 문서상에 5,000번 이상 나타나는 하나의 히브리 문자인 알레프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를 분석했다. 학자인 물라덴 포포비치와 마루프 달리 람베르트 슈마커 등은 자신들이 발표한 논문을 통해 고대 잉크의 흔적을 추출해 디지털 이미지로 나타내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잉크의 흔적은 사람의 근육 움직임과 직접 연관돼 있어 개인마다 다르다라면서 이는 2명 이상의 서기가 필사 작업을 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서로 다른 2명의 서기가 함께 작업하며 동일한 스타일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의 개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원들은 필체의 유사성을 볼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를 가르친 것과 같이 이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동일한 훈련을 받았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필체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최근까지도 현대학자들이 이를 구별해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도 그노시스 사회문서는 가짜다 내지는 기독교를 시기, 질투하는 이단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짜집기식 소설이라는 등 그노시스 사회문서에 대한 신뢰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한다. 어쨌거나 역사의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을 터인데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독자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 하며 이만 마치고자 한다. 철판도 예언대로 시진핑은 죽고 중국은 망하게 될까? 철판도는 2017년 알려지기 시작했다. 예언이 철판의 못을 박듯 딱딱 들어맞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한다. 이 철판도가 더욱 화제가 된 것은 철판도의 마지막 장 그림 때문이다. 4마리의 검은 새는 날고 있는데 한 마리 흰깃털의 새는 산에 부딪혀 추락한다. 여기서 백발과 우위를 더하면 습시 된다. 이는 시진핑의 시자로도 사용된다. 그래서 중국의 5세대 지도자 시진핑 국가주석을 겨냥했다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철판도를 해석하는 많은 이들이 시진핑이 사면임을 추진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예언들이 떠돌았으나 시진핑은 여전히 건장하게 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그때는 과연 언제가 될까? 철판도는 최근 들어서 유명해진 예언서다. 철판도는 중국의 각 왕조의 마지막 운명을 예언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예언이 너무 정확해 역대 왕조마다 금서로 분류해 민간에서 비밀리에 전해졌다고 한다. 철판도는 목판으로 인쇄된 책이며 낡고 누렇게 변색된 한 권의 인쇄본이 존재하는데 각 페이지마다 독특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앞서 설명했던 모든 예언들이 너무 정확해서 철판의 못을 박듯 딱딱 들어맞는다 하여 후대에 철판도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무엇보다 철판도가 유명해진 이유로는 마지막 장에 그려진 그림 때문인데 이 그림에는 두 산봉우리 사이로 검은 새 4마리가 차례로 날아가고 흰 새 1마리가 오른쪽 산 중턱에 허리가 부딪혀 절벽에 피를 뿌리며 산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 그림으로 이 그림 아래에는 한자로 흰 깃털을 가진 새가 추락하여 산미탈에서 죽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한다. 이는 마지막 왕조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다고 해석한 탓에 유명해진 듯하다. 그러나 이 그림에 대한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한다. 그 첫 번째 의견으로는 흰깃털 새로 알려진 당 지도자가 임기 중에 사망한다는 해석이다. 두 번째 의견으로는 당 지도자가 중국을 위해 죽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얼핏 보면 같은 의미의 해석 같지만 죽음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이 그림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이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2007년 말 중공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이 국외자로 선출되면서 문득 흰색의 깃털을 의미하는 글자가 바로 시진핑의 시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백과 우를 더하면 습이 되는데 이때 습이 시진핑을 뜻한다고 해석을 했다. 그리고 그림에서 5마리의 새가 그려져 있는데 산 위를 날아가는 4마리 검은 새는 중공의 4대 지도자인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점인 후진타오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래서 머리가 절벽에 부딪히는 흰 새를 중공의 마지막 지도자인 시진핑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진핑은 건재하다. 아니, 중국이 건재하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예언에 대한 해석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진다. 도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갖다 붙이기 나름인 해석이 아닌가도 싶다. 시진핑이 임기 중에 병이나 사고로 죽지 않는 한 그리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전염병이나 홍수 내지는 지진 등으로 중국이 망한다고 한 지가 언제였던가 기억조차 가물거릴 뿐이다. 몇 년 전 저장성 타이저우의 하늘에서 흰깃털이 눈처럼 내렸다고 한다. 흰깃털이 하늘에서 눈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철판도를 떠올렸으며 곧 흰새가 절벽에서 피를 토하며 떨어져 죽는다는 철판도의 글귀처럼 시진핑이 죽고 중공도 망할 것이라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이 철판도와 맥을 같이 하는 또 다른 예언이 있어 짧게 소개하겠다.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2억 7천만 년 전에 장자석이 발견되었다. 500년 전 갈라진 거대한 바위 단면에 놀랍게도 가지런히 큰 글씨로 중국 공산당망이란 6글자가 나타난 것이다. 물론 사람이 인위적으로 글을 새긴 흔적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하늘이 절벽에다 저렇게 붓글씨 쓰듯 썼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분명 누군가 조작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중국 공산당이 싫다고 하여 중국 자체가 망하길 바라는 마음은 없다. 비록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커다란 민족이다 보니 이런저런 사람들이 존재할 테고 살아온 환경 탓에 마와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누구나 생명은 소중하기에 그들의 죽음을 바라지는 않는다. 분명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더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황금도시 엘도라도는 실제했을까?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아즈텍 문명의 황금도시 엘도라도는 실제했을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엘도라도는 남아메리카의 신화적인 황금도시로 수많은 탐험가와 모험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이 전설은 아즈텍 문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아즈텍과 잉카 문명에서 발견된 막대한 금과 은의 재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엘도라도 전설의 기원은 콜롬비아의 무이스카족에서 시작됩니다. 무이스카족의 왕은 금가루로 몸을 덮고 신성한 호수인 가타비타, 호수 한가운데에서 보물을 바치는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 의식은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 소문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엘도라도라는 용어는 스페인어로 금으로 덮인 자를 의미하며 처음에는 금으로 몸을 덮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1530년대부터 1650년대까지 수천 명의 유럽인들이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 남미의 정글, 평원산, 강을 탐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엘도라도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과타비타 호수를 준설하여 약간의 금을 발견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엘도라도가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탐험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후대에까지 전해져 엘도라도 전설은 수많은 소설, 영화, 게임 등의 영감을 주었으며 그 중에서도 애니메이션 영화 엘도라도, 더 로드 투 엘도라도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엘도라도는 2000년에 개봉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두 사기꾼 친구인 툴리오와 미겔의 모험을 그립니다. 1519년 스페인 툴리오와 미겔은 도박판에서 전설의 황금도시 엘도라도로 가는 지도를 얻게 됩니다. 이들은 엘도라도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순시병에게 쫓기다가 출항 준비 중이던 배에 몰래 탑승하게 됩니다. 배에서 탈출한 후 그들은 결국 엘도라도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양한 모험을 겪게 됩니다. 이 영화는 엘튼 존이 작업한 OST로도 유명하며 그의 음악은 두 주인공의 모험을 더욱 실감나게 표현해줍니다. 영화는 유머와 감동을 적절히 섞어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엘도라도의 전설과 두 주인공의 우정, 그리고 그들이 겪는 모험을 통해 관객들은 황금도시의 신비와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엘도라도는 현실이든 아니든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도라도 전설은 여전히 매력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엘도라도 전설은 인간의 탐욕과 모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탐험가들이 황금을 찾아 나섰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원주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엘도라도는 황금이 땅과 인간의 헛된 욕망을 잘 표현하는 단어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의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꿈의 도시 엘도라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세기경 2000명의 이슬람 군대가 이베리아 반도를 다스리던 서고트 왕국을 멸망시키고 714년 동안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대부분 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이슬람 군대는 700년 동안 통치하면서 기독교인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이베리아 반도는 각종 왕조들이 난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700년이 지나면서 이슬람 교도의 힘은 쇠퇴하였고 이베리아 반도의 끝자락에 있던 그라나다 왕국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라나다 왕국이 점령되면서 아랍인들을 몰아내고 이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카스티아 왕국의 공주로 태어난 이사벨 1세는 이웃나라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왕자와 결혼하여 두 나라가 협공하여 이슬람을 몰아내고 스페인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사벨 1세는 아메리카를 탐험한 콜럼버스를 지원한 여왕으로 유명합니다. 1504년 53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사벨과 페르난도 사이의 혈통에서 손자인 카르 5세가 스페인을 통치하면서 스페인 통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 과정에서 스페인 왕조는 많은 자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외로 아랍 통치를 무너뜨리고 얻은 황금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복 과정에서 이슬람 교도로부터 빼앗은 땅은 해당 귀족이 가지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카스티아 왕국은 전쟁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국은 재정난에 빠져들고
자연스럽게 식민지나 무역, 황금 등의 유혹에 약해져 있을 때 콜럼버스가 마르코 폴로가 기록한 지붕까지 황금으로 덮여 있다는 섬, 지팡을 찾겠다고 하여 카스티아 왕조의 이사벨 여왕의 지원과 지지를 얻어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492년에 남미의 에스파냐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4번에 걸친 항해 중에 끊임없이 황금을 찾았지만 그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고 결국 실망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굳게 믿던 인도 땅에 도착했지만 15년이 지난 후에 그곳은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디언이라는 이름도 인도라는 착각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신대륙을 향해 제2, 제3의 콜럼버스들이 군인, 도둑, 광신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대항해 선단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1511년 에스파냐 왕실은 콜럼버스의 아들인 디에고 콜론 제독에게 식민지 개척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고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쿠바 정복과 통치 임무를 맡아 300명의 쿠바 정복 원정대를 꾸려 쉽게 정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쿠바를 아메리카 정복의 발판으로 삼아 멕시코에 버티고 있는 아즈텍 제국과 한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차 탐험대에 아즈텍을 무너뜨린 코르테스가 합류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코르테스가 원정 대장이 되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상관인 쿠바 식민지 제독인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명령을 받아 1519년 2월 10일 600명의 스페인인과 300명의 안티아스 원주민 피레마에 신문의 대포를 실은 배와 함께 유카탄 탐험에 나섰습니다. 나중에 아즈텍 제국에 모략질당한 주변의 원주민들과 합세하여 인구 500만의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리고 황금을 탈취하여 멕시코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스페인은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포함하는 신성로마 제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콜롬비아의 보고타 평원에 사는 무이스카족의 전설이 전 유럽을 휩쓸고 골드러시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었지만 일확천금의 기회를 찾아 아메리카로 몰려들었습니다. 멕시코 지역의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린 후 얻은 황금은 스페인을 유럽의 최고 부자 나라로 만들었지만 더 많은 황금을 찾아 다음 희생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황금 루트는 남미로 향하게 되어 유카탄 반도를 대규모 조사하는 원정대가 출항하게 되었고 1533년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페루와 에콰도르 지역의 쿠스코를 합병하여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잉카 제국은 찬란한 고대 문명이었지만 황금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약탈물로 금괴 6톤과 은괴 60톤을 얻었지만 스페인 왕조나 탐험가들의 야욕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 유럽 탐험계에는 콜롬비아 보고타, 고원지대에 사는 무이스카족의 기이한 의식이 소문처럼 퍼져나가 모두들 이곳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무이스카 부족은 새로 취임한 족장이 온몸에 금가루를 바르고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데 의식이 끝나면 신성한 호수에 들어가 몸을 씻고 부족민들은 호수로 가서 금과 온갖 보석들을 던진다는 종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이스카 족장을 스페인어로 엘라도라라고 불렀는데 이는 금가루를 칠한 인간을 뜻하는 스페인어로 나중에는 황금의 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호수는 콜롬비아의 보고타 고원지대에 있는 구아타비타 호수로 초기에는 아무도 호수의 위치를 알지 못했고 아마존 상류 정도로 추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호수는 해발 700m사와 산스호산 화구에 생긴 호수입니다. 잉카 문명을 멸망시킨 피사로는 1541년 탐험대를 조직해 안데스 산맥을 넘어 현재 에콰도르 동부 지방까지 조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 탐험대와 네덜란드, 프랑스 탐험대가 있었으나 모두 황금의 도시를 찾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이 호수 바닥에 황금 봉헌물이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1898년 과타비타 호수의 물을 모두 빼내는 일이 벌어졌고 호수 바닥을 샅샅이 뒤졌지만 진흙에 뒤엉킨 황금 장신구 몇 개만 겨우 발견될 뿐이었습니다. 20세기 초 황금 뗏목이 발견되었지만 유럽으로 옮겨지는 도중 독일 브레멘 항구 근처 창고의 화재로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고고학자와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양한 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어느 누구도 엘도라도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1969년 무이스카 뗏목이 발견되면서 그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발견된 각종 유물들이 스페인 연대기에 기록된 내용들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었기에 엘도라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정부는 과타비타 호수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해 엘도라도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콜롬비아 보고타 평원에 사는 무이스카족은 약 30만 명으로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과 페루의 잉카 문명, 그리고 콜롬비아의 세 번째 문명이지만 금이 다른 문명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인간의 야욕으로 멸망을 겪은 또 하나의 문명이 된 경우입니다. 이후 아마존 강이 발견되었는데 1541년 2월에 잉카 문명을 멸망시킨 피사로의 동생 곤살로, 피사로를 대장으로 하는 탐험대가 출발하였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넘어 몇 달 동안 밀림을 헤매다가 아마존강 상류의 한 갈래인 지금의 나포강에 도달했습니다. 곤살로 피사로는 믿을만한 부하를 시켜 선발대로 숲속을 살피게 했는데
선발대 대장인 오레아나는 대원 10명을 데리고 강을 따라가던 어느 날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았고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모두 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레아나는 1542년 8월에 마침내 대서양으로 빠져나와서 강 이름을 그리스 신화 속 아마존 부족과 같다고 생각하여 아마존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1545년 5월 오레아나는 두 번째 아마존강 탐험에 나섰지만 아마존강 어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마존강은 유럽의 스페인에 먼저 알려졌습니다. 엘도라도는 황금이 땅과 인간의 헛된 욕망이나 야욕을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디언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연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요? 황금을 얻기 위한 수많은 원주민들의 죽음은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곳은 없지만 정말로 남겨진 흔적처럼 황금으로 산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황금 도시일까요? 지금 시대는 잔디밭에서 바늘도 찾아낸다는 시대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번쩍번쩍할 황금 도시를 아직도 못 찾는단 말인가요? 언젠가 그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누구나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꿈의 도시 황금의 도시를 꿈꿔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